자, 이제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후다다다닥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산염기의 정의가 크게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레니우스 정의. 두 번째, 브랜스테드-로리 정의. 세 번째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루이스 정의까지 해서 총 몇 가지 산염기의 정의가 나오니 세 가지 산염기의 정의를 배우게 되지. 오케이? 자, 그 중에 첫 번째 아레니우스 정의가 너희들한테 사실은 가장 익숙한 거지. 그죠? 자,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야. 뭐에서?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뭐를 내놓으면 H 플러스 이온을 내오면 뭐니? 산이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애들. HCl, 그 다음에 H2SO4, H2CO3, H2SO4. 자, 그 다음에 CH3COH도 산이고, 방금 전에 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HCOOH. 자, 뒤에 COOH로 끝나는 애들이 있지? 얘네들 다 산이야.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얘를 아세트산이라고 하고 얘를 포름산이라고 하는데 카복시기라고 해서 얘네들은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아레니우스 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아레니우스의 기본 조건인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수용액이라는 기본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얘네들을 아레니우스 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물이 빠지면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물에 녹아서라는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아레니우스 염기라는 건 물에 녹아서 뭐를 내놔야 돼? OH- 이온을 내놔야 돼요. 얘네들을 우리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을 우리가 NaOH, KOH 이런 애들을 갖다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아세트산 뒤에도 OH로 끝나지. 이 OH가 염기성의 OH가 아니야. 그지? 요 뒤에도 OH로 끝나지. 이것도 염기성의 OH가 아니야. 뿐만 아니라 어떤 애들도 있냐면 요런 애들도 있어요. H3OH, C2H5OH. 얘를 갖다가 메탄올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알킬기에 OH 붙어 있는 애들, 뒤에 OH로 끝나는 애들은 얘네들은 다 뭐냐면 하이드록시기라고 해서 작용기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중성입니다. 중성. 자, 그냥 참고 삼아 여기서 요거 R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얘가 뭐냐면 CnH에 En 플러스 1의 OH. 요게 알킬기야. 뭐냐면 탄소사슬을 얘기하는 거야. 탄소사슬인데 원래 니들은 N에 En 플러스 2로 알고 있지? 근데 얘는 En 플러스 1이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원래 CH4죠. 그지? 그럼 CH4니까 이렇게 수소가 4개 있었는데 수소 하나 자리를 제끼고 그 자리에 OH를 끼운 거야. 이게 CH3OH야. 메탄올. 그럼 C2H5OH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원래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수소가 6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수소 한 자리를 제끼고 누구를 끼워준 거야? OH를 끼워준 거야. 이게 에탄올이야. 그러니까 R이라는 걸 알킬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탄소사슬을 얘기하는 거고 이 탄소사슬 뒤에 OH가 붙어 있는 애들은 염기성이 아니다. 이건 중성이야. 중성. 됐어? 자, 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로 들어갈 건데 브랜스테드의 정의에서는 누구? 양성자를 주인공으로 산염기를 판단하죠. 자, 수소를 잃으면 산인 거고 수소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염기입니다. 수소를 잃는 새끼가 산, 수소를 얻는 새끼가 염기인데, 자, 간단하게, 마이크 또 떨어졌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오늘 마이크가? 자, 간단하게 밑에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 자, 여기 예시를 보면, 간격이 너무 좁게 돼 있다, 편집이. 다음번에 좀 늘려야지. 자, 보자. 어쨌든
HCl이 H2O를 만났어요. 그래서 H3O 플러스 이온 얘를 갖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자, 얘가 이렇게 되면서 수소를 잃었니 얻었니? 얻었죠? 그지? 맞아? 또 끄떡거리고 있다. 여기다 화살표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화살표도. 그냥 끄떡. 갓나 새끼들 아주 그냥 어떡하지 니네를? 자, 요래 가야 되겠지. 수소를 잃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한 거고 요래 가죠? 얘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고 얘는 뭐로 작용한 거니? 산으로 작용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아레니우스하고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뭐냐면 아레니우스는 산은 산인 거고 염기는 염기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잃고 얻는 관계가 되니까 한 놈이 산이면 한 놈이 뭐로 나오니? 염기로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자, 요 역반응도 분명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화원에선 역반응의 개념을 배우질 않아.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거꾸로를 상상해봐. 얘가 얘로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얘로 될 때는 얘가 뭐로 작용하는 거야? 산으로 작용하는 거지. 봐봐, H3O가 H2O가 되면은 수소를 잃죠. 그러니까 수소가 H3 하이드로늄 이온이 뭐로 작용하는 거야?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얘는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수소를 뭐 하니까? 얻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짝산, 짝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염기의 짝꿍은 산인 거고 산의 짝꿍은 염기야. 자, 산의 짝꿍은 염기, 짝염기. 염기의 짝꿍은 짝산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하여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에서는 얘네들이 수소를 잃고 얻는 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수소를 얻으면, 수소를 잃으면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 따라서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무튼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예시를 제일 많이 하는데 밑에 것도 한번 봐봐. F-이온, 플로린 이온이 물하고 반응하면서 HF가 되고 OH-가 되고 있어. 그럼 얘는 수소를 잃었죠? 얘는 수소를 뭐 했습니까? 얻었죠. 그럼 여기선 플로린 이온이 얘가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고 얘는 뭐로 작용한 게 되는 거야? 산으로 작용한 게 되는 거지. 그죠? 꼭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산과 염기 말고도 다른 애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암모늄 이온이 물하고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네. 얘는 수소를 얻었네. 그 다음에 얘는 NH4가 NH3가 됐으니까 얘는 수소를 잃었네. 따라서 얘가 뭐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한 거고 얘는 뭐로 작용한 거겠니? 염기로 작용한 거겠죠. 됐어? 자, 따라서 산과 염기로 작용하는 건 수소를 잃으면 산인 거고 수소를 얻으면 뭐다? 염기이다. 이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보니 여기서 물은 어떤 때는 염기로 작용하고 이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이때 산으로 작용하고 이때 염기. 물은 그때그때 다르지, 그치? 자,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야? 물이죠, 물. 자, 물은 H3O 플러스 이온에 대한 수소를 얻으니까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고 물이 OH 마이너스 이온이 될 때는 수소를 잃었으니까 물이 뭐로 작용한 거겠어? 산으로 작용한 거겠지. 따라서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소를 얻어도 말이 되고 수소를 잃어도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HCO3가 얻으면 H2CO3, 잃으면 CO3의 2- 이온. 마찬가지로 HSO4- 황산수소 이온도 얻어서 H2SO4가 될 수 있고 잃어서 SO4 2- 이온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생명 속의 산염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COH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NH2 아미노기를 둘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가 수소를 잃어서 뭐로 작용할 수 있어?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NH2가 수소를 얻어서 뭐로도 작용할 수 있어?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도 무슨 성물질이다?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수소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것들,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루이스 정의를 볼 건데, 루이스식 산염기를 보면은 루이스 산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루이스의 산과 루이스의 염기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가는 애를 산,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를 염기라고 하는데, 자, 이 루이스 정의의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누구하고 연결된 애들이 자주 출제가 되냐면 베이결합과 연결된 애들이 자주 출제가 돼. 왜 그러니? 베이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걸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요? 베이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야. 그건 조심하셔야 돼. 베이결합이 루이스 산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베이결합을 우선 정리를 해놨어. 그럼 NH4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원래 NH3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 자리에 원래 뭐가 붙어있니? 비공유가 붙어있어요. 봐, 이 비공유 있잖아, 그치? 이 비공유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수소이온한테 제공을 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비공유를 얘한테 주는 거지. 따라서 비공유를 주는 애를 뭐라고 하는 거야? 염기라고 하고, 비공유를 받는 애를 뭐라고 하니? 산이라고 해요. 해서 비공유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물과 수소이온이 만나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경우에도 자, 이 산소한테 비공유가 몇 개가 있니? 2개가 있지? 이 비공유 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원래 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둘 다 뭐를 잡아? 비공유가 있잖아. 근데 이 비공유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주니? 수소한테 주는 거죠. 맞아? 따라서 얘가 비공유를 제공하니까 얘가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지. 비공유를 제공하는 애가 염기, 비공유를 받아가는 애가 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NH3의 BF3도 자, 질소한테 여기 비공유가 하나 있겠지? 그죠? 자, NH3의 BF3 원래 NH3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자리에 비공유가 있었는데 이 비공유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BF3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아니? 그래서 얘가 얘한테 주니까 얘가 염기인 거고 얘가 뭔 거야? 산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BF3가 있어요. 자, BF3는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BF3는 원래 비공유가 없는데 F-이온 얘는 원래 플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1-니까 전자 하나를 더 가진 거지. 그래서 전자 몇 개가 됐어? 8개가 됐어. 그러면 온몸이 비공유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F-이온은. 온몸이 비공유로 둘러싸이는 애가 야, 나 비공유 겁나 많아!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이게 BF4-이온이야. 따라서 비공유를 준 놈이 누구니? F-이온이 비공유를 주었으니까 얘가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얘가 뭐로 작용하는 거니? 산으로 작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랬지. 이게 루이스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자.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OH-이온과 H+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경우?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얘를 구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물은 니들도 알고 있지? 베이결합이야? 그냥 공유결합이야? 그냥 공유결합이지 이건 베이결합이 아니야. 그냥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비공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OH-이온부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OH- 어떻게 그리면 되니? 산소가 전자 하나를 뭐 했어요? 얻었어요. 그럼 누구니? 전자 하나가 들면 원래 16족이잖아. 근데 전자 하나가 늘었으니까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야? 17촉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OH를 그렸지만 이거 OH를 그렸지만 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플로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플로린은 작대기 하나에 비공유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따라서 이게 지금 OH-이온이야. 물론 대괄호 치고 마이너스 이온 표기를 해줘야 되겠지. 어쨌든 OH-이온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야. 비공유가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죠. 여기에다가 누구를 붙여주는 거야? H+이온을 붙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H를 붙여주는 거지. 그럼 얘가 얘한테 비공유를 뭐하고 있습니까? 주고 있죠.
따라서 얘가 뭐로 작용한 거야? 비공유를 주었으니까 염기로 작용한 거고 얘가 뭐로 작용한 거니? 산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비공유를 주는 놈이 염기, 비공유를 받아가는 놈이 뭐다? 산이다. 요게 누구의 산염기 정의다? 루이스의 산염기의 정의다. 자, 근데 니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복합적인 관계야. 어떤 놈은 아레니우스, 루이스, 브랜스테드 다 해결이 되고 다 해석이 되고 어떤 애는 루이스로만 해석이 되고 어떤 애는 브랜스테드하고 루이스로만 해석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 다양하게 나오거든. 그게 헷갈리는 거야, 니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표로 한번 해놔봤어요. 자, 이 표가 갖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 자, 첫 번째. 산과 염기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게. 너희들이 이제 책이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어떤 그림이냐면 아레니우스, 루이스, 아니야 잘못 거꾸로 얘기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게 루이스, 이게 브랜스테드, 이게 아레니우스 해서 설명을 하는데 산의 경우에는 이 그림이 맞습니다. 아레니우스식 산염기로 해석이 되면 무조건 브랜스테드로도 해석이 되고 루이스로도 해석이 되게 돼 있어. 누구의 경우에는? 산의 경우에는. 근데 산염기 구분하라고 책에다가 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산하고 염기를 구분해서 써줘야 돼. 산의 경우엔 맞습니다. 그러면 아레니우스와 루이스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아까부터 내가 계속 강조했었지. 아레니우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놔야 되는 거지. 따라서 물에 녹아서 반응하는 산이라면 물에 녹아서 물이 있다면 걔는 아레니우스 산도 되는 거고 아레니우스 산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브랜스테드 속에도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누구 속에도 들어가니? 루이스 속에도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아레니우스 산은 브랜스테드 산도 되는 거고 루이스 산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경우에는 요렇게 되겠지. 요 자리에 있는 거야, 요 자리. 그럼 얘는 누구로만 해석이 되는 거야? 브랜스테드 로리로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브랜스테드로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는? 루이스로는 무조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가장 큰 개념이야. 브랜스테드 산이야? 그럼 무조건 루이스 산이야. 아레니우스 산이야? 그럼 무조건 루이스 산이야. 아레니우스 산이면 무조건 브랜스테드 산인 거고 무조건 루이스 산이 되는 거야. 요 포함 관계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되니? 이 포함 관계의 기준이 누구다? 이 경계선에 누가 있다? 수용액이 있습니다. 수용액. 이 수용액을 경계로 해서 아브로를 찾아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근데 염기 같은 경우엔 좀 골 때려요. 염기 같은 경우엔 좀 골 때려요.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네? 뭐 이렇게 그리지 뭐. 자, 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루이스, 브랜스테드, 아레니우스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기준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수용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산이야, 산. 그럼 염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루이스가 가장 큰 개념이야.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큰 개념이야? 루이스가 가장 큰 개념인데 문제는 아레니우스 염기로 해석되는 아이들과 브랜스테드로 해석되는 아이들이 겹치지가 않아요. 아레니우스 염기와 브랜스테드 염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NaOH 얘는 수소를 잃고 얻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지. 따라서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니까 얘는 뭘로? 아레니우스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브랜스테드로는 해석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누구는 NH3는 수소를 얻어서 NH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NH4 플러스 이온이 되잖아.
이거는 아레니우스로 또 설명이 안 돼요. OH-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직접 OH-를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따라서 얘는 브랜스테드로만 해석이 돼요. 하지만 루이스는 모든 걸 품습니다. 따라서 아레니우스 염기야? 그러면 루이스 염기도 되는 거야. 브랜스테드 염기야? 그럼 무슨 염기도 되는 거야? 루이스 염기도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루이스 염기는 모든 것들이 루이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 산하고 염기하고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가지고 헷갈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생활 속의 산과 염기에서 이제 첫 번째 산성비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이 산성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니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요즘에는 뭐 대부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거 못 배운 애들은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지구상에 내리는 모든 비는 액성으로만 판단하면 다 산성이야. 지구상에 있는 내리는 모든 비는 액성으로만 판단하면 다 산성이야. 하다못해 괌 또는 하와이 이런 데 완전 청정지역이야. 왜 그럴까? 괌이 우리 얼마만 한 줄 알아? 제주도보다도 훨씬 작아요. 거제도만 해요. 우리나라에. 겁나 작은 섬이야. 이 겁나 작은 섬이 어디 한가운데 있니?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 근데 괌이 관광도시잖아. 뭐 산업이 있다거나 공장이 있다거나 뭐 우리나라 서울처럼 막 자동차가 빽빽하게 더럽게 많다거나 이게 아니잖아. 오염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괌 자체 내에서도.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옆에 중국 있고 옆에 일본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 공기가 깨끗해요. 진짜로.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염이 있는데 괌 가가지고 뭐 며칠 만에 완치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진짜로 들려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쌤만 해도 막 코에 비염 같은 거 있고 이럴 때 괌 여행 가면은 이틀만 있으면 싹 나. 다. 진짜로. 농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데에 내리는 비조차도 액성으로 판단하면 산성입니다. 액성으로만 판단하면. 모든 비는 다 산성이야. 왜 그럴까? 대기 중에 0.03%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공기 중에는 누가 녹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됩니까? 탄산이 되죠. 오케이? 따라서 요게 무조건 산성비야. 액성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야, 큰일 났네. 다 산성비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 산성비의 기준을 7로 잡지 않았어요. 얼마로 잡았어요? 5.6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6보다 더 낮아야지만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pH가 얼마인 비가 내리고 있어요? 6인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액성으로만 따지면 무슨 성이야? 산성이지만 요 비를 갖다가 우리는 산성비라고 하지는 않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산성비의 기준은 얼마다? 5.6이다. 왜? 대기 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녹으면 무조건 pH가 한 6.5에서 5점 몇 대로 이렇게 나와요. 약산성을 띱니다. 모든 비가. 지구상에 내리는 모든 비가 다 약산성이야. 따라서 산성비의 기준은 얼마다? 5.6이다. 그럼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누구냐? 얘예요. 녹스 화합물과 삭스 화합물. 자, 녹스 화합물이라는 건 질소산화물이죠.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될까? 질산이 돼요.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될까? 황산이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 산화물 자체를 우리는 무슨 성 취급한다? 산성 취급한다. 여러 번 얘기했죠. 비금속 산화물은 무슨 성? 산성. 그럼 얘가 왜 산이야? 루이스 산이야. 얘가 왜 산이야? 얘도 루이스 산이야. 루이스로는 모든 게 설명 가능해져요. 그럼 얘는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동차에서 주로 나오고요. 얘는 주로 공장지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황산화물은. 경유를 사용하는 애들이 대부분 황산화물을 내뿜어요.
그리고 녹소화합물, 질소산화물은 고온 고압의 엔진을 사용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질소산화물을 만들어요. 자동차의 엔진을 생각해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러고 있지, 피스톤에서. 고온 고압.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원래는 반응성이 낮아서 잘 반응을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질소는 대기 중의 질소가 산소랑 결합한 거야. 연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가 아닙니다. 근데 얘는 연료 속에 들어있는 황이야. 황이 포함된 연료를 사용하면 황산화물이 나오고요. 고온 고압일 경우에는 대기 중의 질소가 산소랑 직접 반응해서 질소산화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애들이 환성비의 원인 물질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엔 뭐 가끔, 아주 가끔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다루기는 해놓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니네 요리 같은 거, 뭐 TV 같은 거, 뭐 이건 산성지옥 식품이에요, 이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그 기준이 그 음식의 액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정도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산성식품, 염기성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김치거든. 김치는 니네도 알지? 시지. 산성이야, 산성. 젖산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발효가 돼서. 그 젖산에 의해서 김치 자체는 액성이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성으로 작용하냐면 염기성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김치는 산성식품이 아니라 염기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의 액성을 가지고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또 넘어갑시다. 생활 속의 중화반응. 자, 우리가 살면서 중화반응의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지. 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 속의 중화반응에서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중화반응을 할 때는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속이 쓰려.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린 거야. 그래서 위산이 과다되는구나. 이 산성을 중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염기성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수산화나트륨, 비누를 막 씹어 먹고 막 그래.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그치?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해서 얘를 중화시킬 때 강염기를 먹으면 내가 오히려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염기를 먹어주는 거죠. 김치가 쉬었어. 아우 쉬어. 이거 김치 너무 쉬니까 중화시켜야 되겠네. 하면서 거기다 수산화나트륨을 뿌려서 먹어. 중화는 됐겠지만 니들은 죽어. 큰일 나겠지. 해서 약한 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을 시켜야 된다. 꺼누야? 알았지? 내가 그래서 위산 과다일 때 뭐 먹으라고 그랬어? 수산화나트륨 먹으면 된다고 했지, 그치? 맛있어. 수산화나트륨 씹어 먹는 재미가 좀 있어요. 자, 하여서 이걸 갖다 이제 구분하는데 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산으로 등장하는 애들과 염기로 등장하는 애들. 자, 생활 속의 중화 반응에서 산으로 등장하는 애들이 누구누구가 있냐면 첫 번째 위산. 위산은 염산이죠. 그래서 위산과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얘는 산이야. 그 다음에 산성비도 당연히 무슨 성인 거야? 산성인 거지. 그 다음에 레몬 또 당연히 산성이야. 과일류들. 그 다음에 김치 또 무슨 성이야? 산성이야. 김치도 무슨 성? 산성. 곤충의 독. 내가 곤충이라고 그랬다. 뱀 이런 거 아니야? 뱀독이 산성.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떤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 곤충의 독. 특히 벌이라든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산입니다. 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식초가 산인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얘네들이 이 동네에서 이제 산으로 작용하는 애들이고요. 산으로 작용하는 애들은 니들이 거의 실수를 잘 안 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염기로 작용하는 애들은 니들이 잘 몰라요. 자, 첫 번째 염기로 작용하는 애들. 제산제.
자, 흔히 이제 약국에서 너희들은 잘 먹을 일이 없어요. 어른들이나 많이 먹지. 술 많이 먹고 이럴 때. 자, 겔포스, 알마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런 거 하고 요즘에 TV 광고하는 개비스콘 이거 다 제산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산제류는 약염기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석회석 CaCO3인데 이것만 봐서는 니들이 얘가 염기성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염기성이라 알아두세요. 얘 중화 반응할 수 있어요. 얘 염기성입니다. 석회석. 그 다음에 소석회 혹은 생석회라고 불리는 애는 CaO 금속산화물이지. 따라서 얘도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야. 자, 또 뭐가 있냐면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베이킹 파우더라고도 불러요. 혹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다라고도 불러요. 이게 같은 새끼야, 같은 새끼다. 얘를 화학식으로 쓰면 뭐냐면 NaHCO3.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얘도 무슨 성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예전에 속 쓰릴 때 베이킹 파우더를 먹기도 했어요. 제산제가 나오기 전에는. 베이킹 파우더 자체가 염기성이니까. 소다. 오케이? 됐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비린내를 내는 물질. 생선이 비린내가 나잖아. 이 비린내가 나게 하는 원인 물질이 아민이 포함된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레몬즙을 뿌려 먹죠. 생선에 비린내가 날 때.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비누 종류들 다 무슨 성이니?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빡빡해지죠. 그때 식초로 헹군다. 해봤어요, 내가. 명색이 또 과학선생이잖아, 그치? 수업 시간에 맨날 가르치는데, 내가 해보지도 않고 막 애들한테 야 이러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또 실험정신 투철하니까 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너무 많이 탔나 봐. 머리에서 막 흔들 때마다 이 냄새가, 식초 냄새가 쩔어요. 일단 내가 이건 농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냄새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샴푸 린스가 훨씬 좋아요. 그냥 샴푸 린스 쓰세요. 저 괜히 또 뭐 쓸데없이 비누로 감은 다음에 식초로 헹구면 부드러워진대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요즘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실제로 몸으로 한번 해보지 마십시오.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발라준대요. 야, 암모니아수를 구하는 게 빠르겠냐? 약국 가서 벌에 쏘였으니까 약 주세요 하는 게 빠르겠냐? 그치? 또 벌 쏘였는데 와 쌤이요 암모니아수 바르면 낫는데요. 그러면서 또 어디 가서 암모니아수 구하고 있어라. 죽는다 아주 그냥. 그러지 말자.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치?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지. 뭐 또 그러지 마. 배 물렸는데 암모니아수 찾고 그러면 안 돼. 뱀은 곤충도 아니야. 그거 신경독이에요. 큰일 나요. 병원 가세요. 병원. 벌도 많이 쏘이면 병원 가세요. 뭐 또 암모니아수 바르면 낫는다고 벌 한참 막 머리 뭐 벌초하러 가가지고서 막 안 돼. 그러지 마. 자, 해서 요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요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